명예쇠락. 광해군의 업적 중 최고로 꼽는 건 바로 중립외교 정책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 설명하려면 명나라 만력제 얘기랑 누르하치 얘기로 이화나 써야 돼요. 그 다음엔 광해군 중립외교 얘기하고 또 파병 얘기랑 사루 전투 얘기하고 그럼 광해군 편이 너무 길어지거든요. 게다가 나중에 인조 때 호란 얘기 시작하면 어차피 그때 또 해야 되는데 괜히 지금 다 설명하려 했다간 중간에 흐름도 끊기고 해서 별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얘기는 뒤에 호란 때 모아서 한 번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딱 필요한 정보만 짧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해군 시절의 명나라는 이미 전성기가 지나고 쇠락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 쇠락에 가속을 붙인 게 바로 명나라 제13대 황제 만력제인데요. 만력제는 10살 때 황제로 즉위해 무려 41년간 황위에 있었습니다. 명나라의 모든 황제를 통틀어서 최장기간 집권이에요. 근데 이 중에 무려 30년을 파업을 합니다. 파업? 황제가 무슨 파업? 명나라 그 큰 땅을 통치하려면 하루에도 결정할 게 수백 개는 되는데 만력제는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사치와 향락에만 몰두해요. 뭐 나름의 이유가 있긴 합니다. 원래는 착실히 공부 잘하던 애였는데 만력제의 스승이라 불리는 장거정이란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장거정이 굉장히 혹독하게 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전날 배운 건 무조건 다 외우게 하고 조금이라도 틀리면 미친 듯이 갈궜습니다. 근데 또 그러면서 황제가 사치를 부리면 안 된다는 이유로 어린 만력제에게 극도로 검소한 생활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스승이 죽고 나서 알아보니까 얘가 뒷돈을 어마무시하게 챙겨놨던 거예요. 뭐 명나라 황실 자금보다 장거정의 개인 비자금이 더 많았다나 뭐라나. 이것 때문에 만력제가 돌아버려서 파업을 해버린 거거든요. 이 파업이 얼마나 심했냐면 정부 요직 31개 중에 무려 25자리가 공석이었습니다. 재상이 혼자 다 커버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사직서를 냈는데 이 사직서도 수리를 안 해줘요. 5년 동안 사직서 보냈는데 그걸 단 한 번도 읽지도 않았어요. 황제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있나요? 그렇게 만력제 시절 명나라는 파멸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제조지은. 그러다 만력제가 잠깐 복직한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임진왜란 때입니다. 만력제 꿈에서 자기가 유비였는데 관우가 오더니 장비가 위기에 처했다고 도와주자 했대요. 여기서 장비가 조선인 건데요. 잠에서 깬 만력제는 갑자기 장비를 도와야 한다! 이딴 소리를 하면서 조선에 어마어마한 군사와 자금을 지원합니다. 근데 안 그래도 나라 꼴이 지금 개판인데 조선에다 무려 임진왜란 때만 5만에다 정유절한 땐 9만에서 14만이나 되는 병력을 파견하니 나라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 리가요. 얘네 줄 일당이랑 밥 줄 거 생각해보세요. 그냥 돈 씹어먹는 기계인 거예요, 기계. 게다가 또 추가로 돈도 어마어마하게 보냅니다. 막 지 사비까지 털어서 보냈다니까요. 근데 이게 끝인가요? 심지어 식량도 무지막지하게 보내요. 조선은 이때 만력제가 식량 안 보내줬으면 경신대기근 꼴났을 거란 얘기가 있어요. 다들 임진왜란 때 명나라군 얘기만 나오면 일본군은 얼레빗, 명군은 참빗 하면서 비난만 하는데 실제로 명나라 장수 중에는 자기 일처럼 열심히 싸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생각해보세요. 남의 나라 가서 열심히 싸우는 군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도 명군은 적어도 항복은 안 했습니다. 조선군은 나중에 명나라 도와주겠다고 가서 청나라에 항복해버리죠. 반대로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그랬다고 생각해보세요. 미치고 팔짝 뛸 노릇 아닙니까? 게다가 일본군이 철수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명군의 지원이 왔기 때문입니다. 조선이 반격을 하기 시작했다곤 하지만 그걸론 게임 끝이다, 이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명군이 대규모 원군을 파견해버리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철수한 거예요. 협상도 처음엔 조선은 아예 배제하고 명나라 위주로 했죠. 따라서 뭐가 됐든 조선 입장에서 명나라는 나라가 망할 위기에 멱살 잡고 끌어올려준
평생의 은인이나 다름없는 셈입니다. 그러니 이 시절을 겪은 관료들이 광해군 때 명이 있어야 조선이 있는 법 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사대주의에 쩔어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그만큼 고마우니까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이거를 나라를 다시 만들어준 은혜라고 해서 제조지은이라고 합니다. 청의 바로. 한편 명나라가 이렇게 쇠락해갈 때 반대로 급격히 부상한 세력이 있었으니 바로 만주의 여진족이었는데요. 누르하치가 어떻게 여진족을 통일했고 명나라랑 어떤 전투를 치렀고 이런 건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짧게 요약하자면 여진족에서 희대의 영웅 누르하치가 태어납니다. 누르하치 가문은 명나라의 복속한 가문이었는데 어느 날 명나라 측에서 실수로 누르하치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누르하치한테 교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엄청 줬는데요. 누르하치는 이걸 이용해서 돈을 엄청 벌어들이는 한편 이 돈으로 힘을 키워서 주변 여진족들을 복속해 나갑니다. 그렇게 여진족을 통일한 누르하치는 이제 아예 명나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여진족의 나라인 금나라를 세워요. 이전에 여진족에서 금나라를 세운 적이 있어서 이걸 후대에 세워진 금나라라고 해서 후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진족이 이렇게 클 동안 명나라는 뭐 했냐고요? 황제는 파업했지 조선에서는 임진왜란이 터져서 여기도 신경 써야 되지 그러느라 여진의 신경을 별로 못 씁니다. 그 사이에 누르하치가 급성장해버린 건데요. 자리를 잡은 누르하치는 명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합니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갚으리라. 중립외교. 명나라는 후금의 성장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었기에 먼저 후금을 쳐들어가기로 합니다. 근데 계산기를 두드려보니까 혼자 치기엔 힘이 딸린 거예요. 그래서 조선에 지원을 요청하는데요. 말은 명나라가 47만 명 동원할 테니 조선은 1만만 보내서 손 좀 보태라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나 됩니까? 아니 47만이나 동원할 거면서 굳이 1만을 왜 보내라는 거예요? 47만이나 48만이나 뭐 큰 차이가 있다고. 나중에 까보면 명나라 총동원에서 9만 명 정도밖에 동원을 못합니다. 조선군 합쳐도 10만이 조금 넘는데 문제는 방어하는 후금도 10만은 동원을 해요. 그 정도로 명나라 상태가 안 좋았던 건데요. 어쨌든 명나라의 원군 요청이 조선에 당도하는데 자 여기서부터 광해의 뛰어난 안목이 드러납니다. 광해는 임진왜란 때 사실상 왕 역할을 했어요. 선조가 분졸합시고 다 떠넘기고 튀어버렸죠. 이때 광해는 직접 전장에서 구르면서 전쟁이 뭔지, 전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 진가가 이제 발휘되는 건데요. 제일 먼저 광해는 전쟁에서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랑 후금으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는데요. 그리고 광해는 현실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안목을 갖고 있습니다. 명나라는 지고 있고 후금은 뜨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문제는 후금이 아무리 뜨고 있어도 명나라는 명나라입니다. 후금이 아예 명을 잡아먹을 정도로 압도적이면 후금에 붙으면 되는데 또 그건 아니었어요. 나중 얘기를 하자면 명나라는 공격군 10만을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은 명나라가 수비 입장이 되면 군사를 더 많이 동원할 수 있었을 거란 거예요. 반면 후금은 수비하느라 온 나라의 병사를 다 끌어모았을 때 10만입니다. 후금이 공격하는 입장이 되면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이보다 적어지겠죠. 그럼 후금이 명나라를 치기엔 아직 힘이 부족하단 얘기예요. 그래서 광해는 명나라 사신한테 이렇게 조언합니다. 먼저 공격하는 것보단 수비를 하는 게 낫지 않겠소. 그러자 명나라 사신은 이렇게 답합니다. 주제넘는 소린 마시오. 결국 나중에 보면 광해의 판단이 맞았어요. 자, 이런 상황을 알고 있으니 광해는 섣불리 한쪽 편을 들 수 없습니다. 지금이야 우리는 다 끝난 다음에 보니까 결국 청이 이긴 걸 알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어디가 승리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임진왜란 때 보면 조선이 병력도, 실력도, 기세도 다 부족했는데 결국 지켜냈죠. 근데 지금 명은 그래도 청보다는 군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단 건데요. 그래서 광해의 선택은 일단 중립기어를 박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이 반대를 하고 나섭니다. 영화 광해를 보면 나오듯 신하들은 대부분 서둘러 명의 지원군을 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요?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지금 얼마나 됐다고 이걸 쌩깐다? 이건 배은망덕을 넘어서 그냥 상도덕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저 광해 때 있잖아요. 관료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까지 들고 일어났습니다. 관료들이 사대주의에 빠져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보기에도 이건 아니었던 거예요. 자, 이걸 우리는 광해의 위대한 업적, 중립외교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자면 파병 논의는 단순히 중립외교만으로 해석될 순 없습니다. 조선 입장에서는 여러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거예요. 일단 명과 후금이 전면전을 붙지 않을 경우가 있겠죠. 우리가 얼마 전에 재밌게 봤던 고려-거란 전쟁에서 거란이 고려를 쳐들어온 이유가 뭐였습니까? 송을 치기 전에 후방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였죠. 똑같습니다. 만주 쪽에서 세력을 잡은 유목민족은 꼭 중국을 치기 전에 한반도를 쳐들어옵니다. 왜요? 후방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요. 중국 쳐들어갔을 때 한반도에서 협공해 오면 전선이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상대적으로 약한 한반도를 먼저 굴복시키고 그 다음 중국을 본격적으로 치려고 했어요. 광해는 역사 광입니다. 한반도 역사에서 수도 없이 이런 일이 벌어졌단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단 걸 당연히 예상했겠죠. 만약 후금이 절해놓고 조선을 먼저 친다면 명나라의 정예병 다 보내놨더니 갑자기 후금이 조선 쪽으로 쳐들어오면 조선은 쪽도 못 쓰고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섣불리 명나라에 정예병력을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왜 임진왜란 때도 조선이 명의 원병을 요청했는데 명은 이거 조선이랑 일본이 손잡고 명나라 쳐들어오려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했댔잖아요. 지금 조선도 똑같아요. 이러다 명이 후금이랑 손잡고 조선을 쳐들어오면 그냥 쏟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여러 상황을 조합해봤을 때 조선은 섣불리 한쪽 편을 들기보다는 스스로 방어책을 강구하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신하들의 요구에 결국 광해는 파병을 하기에 이르는데